일단 토론에 앞서 제가 오태민 교수님께 한번 관련된 질문을 먼저 던져드릴게요. 그리고 뭐 코멘트나 피드백 부탁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그 양당의 정책 기조에 있어서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대중국 통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시 혹은 해리스가 당선이 될 시 중국에 대한 어떤 강경한 입장이 어떤 구도로 펼쳐질지가 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려야 되는데 특히 타이완 해협을 두고 어떤 강경한 어떤 전쟁 발발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긴장감이 더 극단적으로 조성이 된다든가 아니면 눈에 보이기에는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 앞으로 좀 이동한다든가 하는 모습들을 그려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군사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양 후보가 누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떤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정호 교수님 발제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괜찮습니까? 예. 일단 그 부분... 네. 저는 뭐 공화당의 트럼프라는 분의 어떤 캐릭터가 그 동맹국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는 수정주의라고 하거든요. 현상 유지 변경, 현상 변경파들을 중국과 이란을 포함하겠죠. 그런 그런 나라들한테 미친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정책 플랫폼도 있겠지만 트럼프라는 개인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라면 능히 그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가운데 항공모함을 갖다 박을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때까지 암묵적으로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뭐 항공모함이 들어온다거나 이거 중국 싫어하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전쟁을 오히려 막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의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만 위기가 고조된다고 보진 않고요. 오히려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안 됐을 경우에 심각한데 트럼프가 안 됐을 경우에 박빙으로 안 됐을 경우에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는 이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나올 거고 거리로 한 수백만 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미국이 심각한 내전 상태로 갈등 경우에 그것이 한 4, 5개월 지속이 되면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5년 전에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워게임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요. 2025년 위기설이 있고 2027년 위기설이 있는데 2027년은 미국과 무관하게 중국 시진핑의 사연임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고요. 2025년은 미국 대선이 원슬라이드하게 한쪽이 이기지 못했을 경우에 내전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리스의 등장부터가 상당히 음모론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론이 좀 굉장히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입니다. 여론이 너무 메인스트림이 완전히 기울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투표함을 조작하는 것까지 이렇게 막 극단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 환경 자체가 너무 그 기울어져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나라라는 게 여러 기능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은 나라는 어찌됐건 국민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걸 아무리 성공해도 국민 통합을 못하면 이제 내전으로 가는 건데 이번 선거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미국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 대만 위기가 치솟겠죠. 심각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그 내전으로 안 갈 것 같은데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같은 이제 해안 지역 잘 살고 IT가 발달하고 빅테크들의 어떤 근거지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지적인데 트럼프가 만약에 아주 애매하게 진다면 미국 전역에서 물승복 운동이 일어날 거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전통적인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총기를 갖고 있습니다. 총기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러면 미국 정부가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죠. 이런 혼란이 만약에 지속이 될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 서태평양 지역 굉장히 위기로 가겠죠. 와,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네. 저도 관련해서 또 말씀 좀 드리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 뭘 더 희망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분명할 것 같은데 네. 대만을 완벽하게 가져간 중국인데 이빨 빠진 중국하고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위축된 중국과 대만은 못 가져갔는데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중국. 미국은 당연히 뭘 원하겠어요. 대만을 가져갔지만 산업적으로 힘이 빠지면 그 섬 조금 해서 영해 그 뭐 200캐리 그걸 기준으로 좀 더 가져가는 거 그게 더 사실 미국 입장에서 컨트롤하기 쉬워요. 그러면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뭐냐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대만은 우린 딱 요즘은 하나로만 기억하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네. TSMC. 예, TSMC.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 기업들이 보이는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뒤에서 가지고 있는 큰 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5월 말에 그 컴퓨텍스라는 대만 IT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 박람회 끝나자마자 뭐가 발표됐냐면 AMD 리사수는 대만 달러로 50억 대만 달러 투여해서 아시아 최초로 R&D 연구센터 대만에 건립하기로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하드웨어 R&D 센터 곧 대만에 건립한다고 발표했고,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 역시 TSMC하고는 오래전부터 길드니까 우리 엔비디아도 한 1000여 명이 근무하는 연구센터 대만에 건립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점점 저도 오태민 교수님처럼 점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리스크한 곳인데 이거 여기다가 이걸 왜 하느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석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홍콩이라는 걸 보고 미국이 또 엄청난 학습을 했거든요.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기로 이제 결정된 그 날 직전에 한 3, 4년 전부터 뭘 했느냐? 홍콩의 가장 큰 산업 기반 중에 하나인 컨텐츠, 홍콩 영화들. 여기에 있는 그 핵심 인적 자원이 전부 헐리우드로 갔어요. 그 뒤부터 성룡은 홍콩에서 영화 안 찍고 헐리우드 가서 제키 찬으로 활동했고, 오우상 감독은 헐리우드 가서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 찍고 막 그거 다 했고, 그 다음에 홍콩 영화의 그 무술 그 스턴트인 홍가반, 성가반, 얘네들도 헐리우드로 넘어가서 매트릭스의 그 독특한 무술을 그 홍가반, 성가반 그 홍콩 스턴트 팀들이 그걸 짜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홍콩은 이제 영화 산업 없어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우리 요즘 누가 예전처럼 우리 어렸을 때처럼 홍콩 영화 봅니까? 주윤발도 다 글로 가고 다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는 홍콩의 노하우와 인적 자본마저도 가져가 버린 거예요. 헐리우드는, 미국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미국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보다 훨씬 더 약한 국가하고도 전쟁을 해서 베트남전 포함해서 그 뒤로 완벽하게 이긴 적이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20년 만에 백기투항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왔고요. 그런데 중국하고 전쟁을 해서 반드시 이긴다? 그런 오만한 판단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빨 빠진 대만 가진 중국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만에 있는 반도체 우수 인력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행선지를 미국으로 오게끔 하는 더 많은 루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미국 본토에 TSMC 공장 미리 지어놓고, 그리고 미국 기업과 이미 일을 해본 선배들, 나 대만의 타이페이에 일을 하지만 난 AMD에서 일하고 있어, 구글에서 일하고 있어, 인텔에서 일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야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또 인적 자본을 이제 포섭해서 가져가려는 루트로 이 대만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지, 대만을 수성해서 어떻게든 중국에 돌려주지 않겠다? 저는 미국이 그런 오만한 판단을 안 한다고 봅니다. 정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섬뜩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참 궁금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중국 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 정책, 경제 정책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박세익 전무님 입장에서는 뭐 어떤 피드백이나 공감이나 뭐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뭐 목표가라든지 매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네. 안 나는 이유가 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미래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아무리 분석해봐야 안 나옵니다, 답이.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너무 좋고요.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우리 박 교수님, 오 교수님, 김광수 교수님 같이 이 너무 세부적인 이 비즈니스 구조 뭐 이래 뜯어보는 이것보다 이 큰 그림, 큰 그림에 대한 이 방향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주식의 이 변동성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을 좀 자주 좀 가져야 되겠다. 일단 그 생각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투자를 할 때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 미국의 대통령 위에 연준이 있고 연준 위에 그런 큰 빅브라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미국의 국위, 미국의 달러 패권, 미국의 기술 패권, 결국은 패권을 쥐고 가는 나라가 앞으로 또 100년을 지배하고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에 닷컴 혁명부터 PC 혁명,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AI 혁명까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대만에다가 그럼 왜 대만은 버리는 카드 아니었나? 그리고 워런 버핏이 TSMC를 샀다가 아니 왜 6개월 만에 파셨어요 했을 때 I don't like the location 하면서 그냥 살짝 힌트를 줬잖아요. 거기 위치가 좀 안 좋아 하면서 미국은 대만이 언제든지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사실은 기술적인 패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TSMC에다가 다 파운드리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렇게 계속 중국 때리기를 하다가 중국이 야마가 돌아가지고 그래? 미국을 한 방에 기술적인 패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그냥 TSMC 공장. 우리가 그 미사일 그 발사 시험하다가 잘못 날아갔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한 거야. 이거 우리가 의도한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선반영을 하면서 일본에다가 지어라, 미국에다가 지어라. 저는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구글이나 AMD의 그런 R&D 연구소가 대만의 인력들을 나중에 다 한 방에 이렇게 미국으로 끌고 갈 그런 큰 포석이다라는 걸 지금 배우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좀 그려졌고요. 아까 시진핑 때문에 지금 중국의 그 큰 상위 1%의 그동안에 시진핑의 집권 전에 후진타오가 있었고 그 전에 강택민이었잖아요. 그때 컸던 이 부자들이 시진핑의 이 강압적인 정치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미국의 의도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소비에트 연방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하고 우주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 했던 게 80년대였잖아요. 근데 소련, 러시아 해체되고 러시아 좀 후진 나라가 됐잖아요. 굉장한 후진 나라가 됐는데 후진 나라가 된 이유가 독재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독재 국가에서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처럼 중국을 일부러 시진핑의 독재가 되게끔 오히려 미국은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이 후진 러시아처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을 때 미국이 썼던 정책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소비에트 연방이 굉장히 확산했을 때 저쪽 유럽 쪽에서는 독일을 키웠잖아요. 그때 서독하고 동독이었고 서독을 키워주면서 경제적으로 격차를 만들어버리면서 동독을 무너뜨렸고 그러면서 폴란드까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는 한국하고 북한이 있는데 한국을 엄청나게 잘 살게 만들고 일본을 잘 살게 만들고 대만을 잘 살게 만들면서 중국을 이렇게 지금 가둬놓은 모습이었는데 얼마 전에 우산혁명 그리고 저기 위구르 쪽에 뭐죠? 신장. 네. 신장 쪽. 그쪽도 사실 신장 옆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그래 이슬람이 신장 위구르 쪽을 그쪽을 무너뜨려라 니네들이
예, 지금 그런 움직이고 그래서 미국이 쓰는 그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렸듯이 중국이 뭐 어차피 다민족 국가니까 요 한족만 중심으로 한 러시아 같은 나라를 만들고 양방으로 여러 쪽에서 중국을 붕괴시키는 그런 전략을 저는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림 속에서 미국이 아까 박정호 교수님 보여주셨던 그 빨간 달러, 결국은 달러 경제권으로 이미 세상이 거의 다 바뀌어 있다라는 그 메시지에서도 보듯이 요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 수준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금투세 때문에만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부가 미국의 기업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가 이 당이 됐든 저 당이 됐든 초당적으로 미국 기업을 밀어준다라는 걸 알면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 예, 그래서 지금 서학개미, 한국에서 미국 투자를 많이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 재무제표만 이렇게 뜯어보는 식의 투자는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고 이렇게 큰 지정학적인 부분까지 이해가 됐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분명해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뭐 짧게나마 코멘트를 드린다면 일단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든 뭐 미국이 지금 꾀하고 있는 모든 경제 정책이든 소위 추구하는 바는 US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이 다 해먹겠다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방법론적으로 좀 차이만 있을 뿐 지향하는 바는 매우 유사하다라고 더 저는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 3대 부문에 걸쳐서 이 무역 패권 전쟁이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앞서 말씀 주셨던 공화당의 경우 중국산 차량을 수입을 금지하겠다 라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이 방향성은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는 일단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때리면 됩니다. 그것은 이미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트럼프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중국산 차량 수입은 금지가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게 아닌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미 몇몇 중국산에 대해서 금지하는 방식이 안보를 앞세워서 특히 뭐 데이터라든가 미국 안보, 개인정보를 유출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명분을 세워서 워낙 이 자동차라는 것이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전자제품화 됐기 때문에 중국산 자동차에서 뭐 주행 데이터라든가 개인정보 데이터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특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조망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전기차라는 영역에서 봤을 때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궁금함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일단은 24년 들어서 처음으로 테슬라 자동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당연히 한 70%, 8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다가 처음 50%가 깨진 해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과잉 생산 전략이죠. 과잉 생산 전략, 공격적 가격 전략을 취해서 하나의 또 대대적인 사태가 폭스바겐에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일고 있는데 우리 한국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국산 자동차를 금지하는 전략을 꾀하는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비슷한 어떤 전략은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 중국의 전기차 행보 혹은 또 그런 과정에서 한국에게는 어떤 기회와 위협이 있을지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미국은
합리적인 선택을 리더십이 한다라는 전제 아래 전기차 스탠스를 한 몇 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참 너무 좀 나쁜 비유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해 편하게 드린 겁니다. 네. 대기업이 중소기업 힘을 빼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대기업이 조만간 발주 엄청나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저희가 납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어. 이거 캐파가 우리가 뭐 월간 뭐 10만 개씩 쓸 건데 그걸 믿고 중소기업이 공장을 크게 지어놓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기업이 야 우리 당분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진짜 주저앉아요. 눈물 흘리면서 우리 이제 망한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원래 납품하기로 한 계약서 찍고 절반에 납품할 수 있어? 하면 해요. 안 그러면 파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큰 기회 있을 줄 알고 공장 크게 지어놓은 사람은 공장 텅텅 비거나 가동 안 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큰 기회 안 올 것 같아서 짜치게 공장 지었다가 야, 그거 안 한다며? 접자.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 년 동안 코로나19 이후 전기차 하면서 전 세계가 아마 전기차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서 중국도 태양광 때처럼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하고 모두 인허가주고 다 해봐. 야, 뭐 저기 배터리 만든 너도 하고 휴대폰 만든 너도 하고 다 해봐. 건설에서 하는 너도 해봐. 다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근데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어떠냐? 작년 기준으로 포드만 전기차 분야에서 8조 원 적자일걸요? 아직 준비들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기차 사는데 보조금 준다? 그럼 누구에게 페이버를 주는 거예요? 중국에게 페이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간단해요. 생각해보니 화재 위험도 있고 인프라도 문제고 여러 가지 때문에 잠깐 저희가 숨고르기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 없애는 거 아니고 대폭 양을 줄이거나 아니 전체 그 펀딩 자체를 뭐 그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들어가면 그 사이에 중국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어마어마하게 고사될 위험까지 갑니다. 그러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중국 전기차가 잘 나갈 거 가면 잘 나갈수록 전기차 전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덜 걸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그 사이에 또 관세 또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물건 팔기는 점점 쉽지 않으니 중국 내부, 근데 중국 내수도 지금 안 좋고, 그래서 동남아 시장, 어떻게든 찾아보려는 처절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긴 시간 양 후보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걸 통해서 또 세계의 정세 혹은 산업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뒤틀릴 것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 발제와 토론을 마무리했고요.